안녕하세요. 명상 커플 휴인입니다. 독서 명상. 오늘 나눌 책은 타라 브렉의 받아들임입니다. 불광 출판사에서 펴냈고요. 이 책은 명상, 마음 챙김, 마음 공부 등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베스트 스테디셀러고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컨텐츠를 듣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책의 내용들을 듣고 나면 살면서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겪을 때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지거나 점점 늪에 빠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저 고요한 시간을 잠시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 상황들을 바라봄으로써 많은 것들이 간단해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힘들 때 그걸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그저 받아들인다, 휴식한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책이 말하는 대로 잠시 멈추고 바라보고 보내주고 마음을 열고 두려움을 나에게로 초대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심플해집니다. 그것이 내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든 외부에서 온 것이든 상관없이요. 이 책을 쓴 작가인 타라 브렉은 임상심리학 박사이자 미국의 저명한 불교 명상가로 직접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나눈 내담자들과의 이야기, 그들의 치유 과정, 그리고 자기 자신의 수행 이야기를 마음을 울리는 글로 엮어낸 작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실제 사례들이 담겨 더욱 공감하며 읽을 수 있는 책, 받아들임을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독서 명상은 명상, 마음 챙김, 마음, 영성을 다루는 책들을 소개해드리고 일부를 발췌해 읽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를 들으시는 분들의 지금 이 순간이 평온하길, 온전하길, 감사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책과 후회 없이 나를 사랑하는 법이라고 책 상단부에 적혀 있고,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이라고 책 중반부에 적혀 있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받아들임 함으로써 스스로를 자책하고 미워하는 습관, 자신이 무가치하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끊어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편안해질 수 있음을 저자는 말합니다. 그럼 먼저 작가님의 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대학 다닐 때 나보다 나이가 많고 현명한 22살짜리 친구와 주말 동안 산으로 하이킹을 떠난 적이 있다. 우리는 텐트를 설치한 후 개울가에 앉아 바위 주변으로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을 보며 삶에 관해 얘기를 나눴다. 그때 친구는 자기 자신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얘기했다. 갑자기 거대한 슬픔의 파도가 덮쳐와 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다. 나는 나 자신의 진정한 친구와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 나는 내면의 심판관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그 심판관은 무자비하고 가차없고 트집 잡고 몰아붙였으며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항상 임무 수행 중이었다. 내가 친구를 대할 때는 결코 나 자신에게 하듯이
자비심이나 친절함 없이 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난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기본 가정을 세우고서 기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기처럼 느껴지는 것을 통제하고 바로잡으려 분투하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학문으로 몰아붙였고 열렬한 정치적 활동가로 일했으며 사회생활에 몰두했다. 나는 음식을 먹어대고 성공에 집착하면서 고통을 회피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냈다. 나는 자연 속에서 혹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건전한 즐거움을 즐기기도 했지만 기분 전환용 약물이나 섹스 및 기타 모험을 통해 쾌락을 충동적으로 추구하기도 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는 매우 잘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불안하고 여기저기 치이고 자주 우울해했다. 나는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도 평화를 느끼지 못했다.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깊은 외로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0대 초반의 나는 때때로 주변 사람들과 삶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투명한 비눗방울 안에 살고 있다는 상상을 했다. 내가 스스로를 좋게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편안해졌을 때 그 방울은 보이지 않는 한 줌의 가스처럼 될 때까지 얇아졌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를 나쁘게 느꼈을 때 벽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두꺼워졌다. 나는 그 안에 갇혀서 텅 비고 아프도록 외롭다고 느꼈다. 이런 환상은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사라졌지만 내가 누군가를 실망시키거나 누군가에게 거부당할 거라는 두려움은 항상 나와 함께했다. 하지만 친구는 달랐다. 나는 내 마음을 완전히 열 만큼 그녀를 믿었다. 이틀간 높은 산을 하이킹하며 때로는 그녀와 얘기하고 때로는 말없이 앉아있는 동안 어떤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다. 그 깨달음을 통해 나는 급격한 기분 변화, 우울, 외로움 및 중독 행동의 이면에 하나같이 깊은 개인적 결함의 느낌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괴로움의 핵심을 난생 처음으로 분명히 보고 있었다. 비록 피부가 벗겨져 속살이 드러난 듯 했지만 이 고통을 대면함으로써 치유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일요일 밤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마음은 더 가벼워졌지만 나는 여전히 아팠다. 나는 스스로에게 더 친절해지기를 열망했다. 나는 내면의 경험과 친해지고 내 삶 안에 있는 사람들과 더 친밀해지고 편안해지기를 열망했다. 몇 년 후 이 열망들이 나를 불교의 길로 끌어당겼을 때 나는 거기서 무가치감과 불안전감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하는 가르침과 수행들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보는 방법과 내 삶을 자비와 관련 짓는 법을 알려주었다.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괴로움 안에 홀로 있으며 괴로움은 개인의 문제이고 어쨌든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붓다의 가르침들은 그러한 고통스럽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과거 20년간 나는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해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있는 수많은 내담자와 수련생들을 심리학자이자 불교 스승 자격으로 만나왔다. 우리의 대화가 10일간의 명상 수련회 중에 이루어졌든 일주일 단위의 치료 회기 동안이 이루어졌든 상관없이 그들이 겪는 괴로움은 기본적으로 동일했다.
그것은 자신이 불완전하고 무가치하다는 두려움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결함의 느낌들을 자신과 아주 가까운 데서 느끼고 있다. 그저 다른 누군가의 성취에 대해 듣거나 비난받거나 논쟁을 하거나 이래서 실수를 했을 때처럼 우리가 괜찮지 않다고 느끼기까지는 많은 것이 필요치 않다. 내 친구가 말한 것처럼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은 내가 항상 호흡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유독가스다.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는 시선으로 삶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내가 무가치감의 트랜스라 부르는 것에 갇히게 된다. 이 트랜스에 붙잡힌 나머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그 진실을 지각할 수 없게 된다. 내가 지도하는 수련회에 참석해 명상을 수행하던 메릴린이라는 수련생은 트랜스 안에 사는 비극을 절실히 느꼈던 경험에 관해 얘기했다. 메릴린은 죽어가는 어머니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늦은 밤에는 그 옆에서 명상을 하고 어머니를 안고 반복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대부분의 시간 동안 메릴린의 어머니는 의식이 없었고 호흡은 거칠고 불규칙했다. 어느 날 동이 트기 전 어머니는 갑자기 눈을 뜨고 딸을 또렷이 쳐다보았다. 얘야, 어머니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나는 사는 동안 내내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단다. 어머니는 마치 그런 생각을 하며 산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하는 듯 머리를 약간 흔든 다음 눈을 감고 다시 혼수 상태로 들어갔다. 몇 시간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우리는 자신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믿음을 짊어지고서 스스로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자신의 임종 순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결함을 느끼는 우리의 습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트랜스에서 깨어나는 데는 마음속 결심뿐만 아니라 가슴과 마음의 능동적 훈련도 필요하다. 불교의 의식 훈련을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참인지 알 수 있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열린 가슴으로 감싸 안게 되어 트랜스의 괴로움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이러한 마음 챙김과 자비의 함양이 내가 근본적 수용이라 부르는 것이다. 근본적 수용은 친숙하지 않거나 두렵거나 강렬한 경험과 싸우며 사는 습관을 뒤집는다. 근본적 수용은 자신을 무시한 세월, 자신을 판단하고 거칠게 다룬 세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거부한 세월에 대한 필수 해독제다. 근본적 수용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기꺼이 있는 그대로 경험하려는 마음이다. 근본적 수용의 순간은 참된 자유의 순간이다. 20세기 인도의 명상 스승 스리 니사르가다타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 자유의 길로 들어가도록 격려한다. 내가 당신에게 당부하는 건 이뿐이다. 당신 자신을 완벽하게 사랑하라. 메릴린의 경우 죽어가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그녀에게서 이러한 가능성을 깨웠다. 그녀는 말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작별 선물이었어요. 나는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내 삶을 잃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어머니와 삶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나 자신을 더 많은 수용과 친절로 감싸 안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근본적 수용을 훈련하는 초기에는 삶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에서 시작하지만 차차 자비로운 마음이 끝없이 넓어지게 된다. 자신을 자비로 감싸 안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져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근본적 수용의 축복이다. 우리가 난 뭔가 잘못됐다는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면 자기 자신의 온전함을 믿고 표현하게 된다. 나는 이 책에서 소개한 가르침들이 우리가 함께 깨어나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원한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깊은 본성인 순수한 의식과 사랑을 발견하기를 기원한다. 우리의 깨어있는 사랑이 모든 생명을 감싸 안기를 기원한다. 다음으로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준 옴기니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늪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나 몸에 힘을 주고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몸은 늪 속으로 더 깊이 빨려 들어간다.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깊이 빠지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때는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허우적거리는 행동을 멈추고 마치 늪을 끌어안듯이 엎드려서 가능한 한 수평으로 최대한 넓게 몸을 늪에 밀착시킨다. 그런 다음 천천히 낮은 포복을 하듯이 기어서 나온다. 이 책에서 자주 사용되는 트랜스라는 말이 있다. 사전에서는 이 말을 의식이 없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갖지 못하는 가수면 상태라고 설명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무가치감의 트랜스는 자기 스스로 불완전하고 무가치하다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 이는 마치 늪과 같아서 일단 빠지면 거기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고 만다. 어떤 사람들은 무가치감의 트랜스에 빠져들어 속으로는 자기를 무가치하다고 여기면서도 겉으로는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와는 달리 무가치감의 트랜스를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삶을 체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저항하든 체념하든 결과는 같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공허를 메우려고 음식이나 술 또는 약물을 탐닉하거나 인간관계에 집착하거나 일 중독에 빠져도 트랜스는 강화되고 연약한 자기를 지켜줄 보호막 안에 숨어도 트랜스는 강화된다. 트랜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늪에서 빠져나올 때처럼 먼저 트랜스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트랜스를 받아들여야 한다. 역설적이지만 받아들일 때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 매 순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감싸 안는 훈련을 하면 자유와 사랑이 우리 본연의 모습임을 깨달을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오랜 기간 명상 스승이자 심리 치료자로 활동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자신의 얘기를 들려준다. 그 사례들은 누구나 경험할 법한 얘기들이다. 타라, 로잘리, 크리스, 바바라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다. 그 사례들은 우리가 자신의 스토리에 빠져서 얼마나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기며 괴로움을 자초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준다.
여기서 스토리란 자신과 자신의 삶에 관해 내면에서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얘기를 일컫는다. 그리고 이 스토리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게 바로 트랜스에 빠지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스토리에 빠져 미래를 위해 살거나 과거를 재탕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속에서만 온전히 존재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놓치는 것이다.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근본적 수용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가치감의 트랜스에서 벗어나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그 진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근본적 수용은 마음 챙김으로 자신의 경험을 명확히 보고 자비로 감싸 안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아기새가 수많은 비행 연습 끝에 허공을 자유롭게 날듯이 우리도 훈련을 통해 마음 챙김과 자비라는 근본적 수용의 양 날개를 단련해야만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각 장 말미에 명상 연습과 성찰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마음 챙김과 자비를 기리는 훈련법을 친절하게 기술해 놓았다. 이를 활용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근본적 수용을 실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이 모든 과정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명상을 비롯한 자기수행 과정이 외부와 단절된 채 조용하고 엄숙하고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이 책은 수행도 인간관계를 통해 자양분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같이 사랑한다. 붓다는 좋은 사람들과의 우정과 교제와 유대는 성스러운 삶의 전부라며 상호 간의 지지가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깨우는 데 중요함을 강조했다. 저자는 마음 챙김과 자비가 함께하는 인간관계는 영적 자유를 담는 성스러운 그릇이 될 수 있다고 썼다.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를 트랜스에서 깨워 온전하게 하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책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그리고 저도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컨텐츠를 접하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가 충만하길, 감사로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